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들은요 한 2, 3년 내에 가격 경쟁이라 할 것도 없이 약간 유틸리티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나 한도처럼 기본 완전. 네, 왜냐하면 딥식이 이번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거거든요. 미국 친구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정확히 싸게 가능하구나 이거였었어요.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내 연금 없어졌다, 난리 났다, 이게 불만을 가지고, 노년층들은 나 집밖에 없고 제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서 나 연금 줄어들면 안 된다. 계층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을 진짜 잘하시네. 저요? 저는 일 잘하죠. 인기가 많으시겠네요. 인기만 없진 않죠. 언제 그런 역량이 생겼다고 보세요, 본인이? 저는 보좌진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고 지역에 오래 좀 박혀 있었는데 그때 많이 경험했고, 와, 그러면 막 이런 상황 파악이 장난 아니시겠구나. 그리고 좀 태생적으로 잘 봅니다, 상황을. 예. 좀 뭐 타고난 건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렇지. 그리고 아시잖아요. 보기네요. 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잘한 사람들이 상황 파악 진짜 잘하는 거. 예, 눈치도 빠르고 이렇게 문맥도 잘 보고.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아무튼 되게 그러셨군요. 그렇게 힘들게 자라보니까 저는 제 삶에서 사다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사다리를 얘기하는 이준석 의원이 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다리론 무조건 이 정책에서 심자라고 생각해서 좀. 제일 큰 사다리가 저는 약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네네. 어쩐지 발음이 부럽습니다. 아까 딥시크 하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제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 호감이 있어가지고. 잘하진 못하지만 이제 인도 교수님께서 한국의 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글로벌에서 온 학생들한테 딱 보여줬어요. 1990년부터 2010년 해서 15년까지 한국의 부가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됐고, 아주 최근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5, 6년 전, 7, 8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가 탑 2%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되게 재밌는 요소가 뭐였냐면 90년대부터 쫙 봤더니 2%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은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나라긴 하다. 근데 이게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런 레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손 들고 질문한 게 있어요. 2%를 코홀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2%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셨냐. 인도 교수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 했다. 근데 그걸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요. 재벌 몇 개 빼놓고는요. 밑에가 계속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괜찮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운영이. 그게 계속 바뀌었다라는 건 재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밑에가 계속 바뀐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캐시 부자들 10위권, 20위권, 30권으로 내려가면 이게 바뀌어요. 그럼 이게 사다리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정책적으로 되게 잘 마련해 놓는 게, 개인기가 우리나라가 뛰어난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거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니까 진짜 이번에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능한 사람이 되면 너무 위험하다, 이제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전채권님처럼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문제 만드는 사람 말고. 정책을 제안하고 싶었던 요소들이 다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왜냐면 이미 선관위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부로, 사실 오늘 촬영 일자가 그렇구나. 오늘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된다. 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관위 해산이군요, 해산. 이제 해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밥 사준다고 그랬구나, 그 원장님이.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라.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경제 쪽은 1부터 하자면 100이 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한 사다리가 뭐냐면 코인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코인이 제일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인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쏠려 있어요. 약간 우리 기득권층들은 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해요. 이 친구들이 왜 코인으로 몰려갔느냐?
역전이 안 나오니까 이제 코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도권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데도 알겠지만 자산운용사 차린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더 넣어놓으면 허가 안 나잖아요. 끝이에요, 끝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직까지는 기득권에서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언더 이 이미지로 보는 거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어떻게 돈을 뭐 주식이라는 것도 안전하게 해서 도저히 어떻게 내가 세월아 내월아인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뭐 당장 결혼은 해야 되는데 뭐 전세금만 하더라도 뭐 수억 원대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꼬여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코인으로 몰려 있는 상태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다음 부자를 만들 수 있게 그럼 이걸 차라리 제도화를 잘하자. 하나의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코인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제가 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코인 관련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들어보면 왜 큰 코인들은 다 외국에서 나왔냐? 우리나라도 이더리움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만약에 뭐 솔라나 우리가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었으면은 아니면 거래소라도 제대로 좀 큰 거래소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집어넣고 이게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만 외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도 외화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실거주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되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좀 잘 만들고 우리도 좀 세련된 거래소를 만들어서 글로벌 거래소, 글로벌 코인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신흥 부자가 나오면 코인 부자들도 보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재투자하더라고요. 새로운 또 벤처 코인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도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는 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죠. 예. 주식 제안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제안도 있었는데 아까 그건 얘기 좀 했었고 코인 제안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금도 좀 있었잖아요. 세금도 상속세나 있었죠. 뭐 이런 예, 거. 상속세도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막 그 나라 경제에 막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상속세 때문에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가족들끼리 싸움 나고 몇 푼 아닌데 이제 그거 되고 그거 아세요? 상속세 나왔는데 만약에 상속세가 3억 나왔어요. 그 돈을 3억을 그대로 내잖아요. 그럼 이거 3억 어디서 나서 출처 조사가 또 나와요. 그럼 그 3억을 증명 못하면 상속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상속세 자체도 너무 문제가 많고 좀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식이랑 연관이 된 건데 상속세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니까 예를 들어서 50%씩 3번이면은 12.5%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영자들이 정상적으로 상속세 내 가지고는 3대면은 그냥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고 돈을 빼돌리고 해외법인 만들어서 세탁하고 아니면 막 온갖 합병하고 뭐 이런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상속세를 과감하게 떨궈주겠다. 뭐 이제 이런 제안들이 나와서 그러면 나라가 원하는 사업들에 계속 이제 재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거랑 아니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5년 연부 연납해서 6번 나눠서 5년으로 하는데 이러지 말고 아예 생전에 상속세를 때리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10억이 딱 치면은 10억을 먼저 그냥 상속세를 다 때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씩 나눠서 계속 이제 뭐 20년 할부, 30년 할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보면 부자들 보면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예전에 그 주커버크 같은 것처럼 나 기부 10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전 재산 기부라고 떴는데 1년에 10%씩 나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재산이 다시 더블이 돼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돈이 또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기부라도 문화를 활성화하던가 주식시장에도 활성화하던가 상속세를 가지고 좀 더 국가의 원동력으로 쓸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영주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부동산에 깔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문제다. 그래서 연금 박사님은 그 부자들이 부동산이 아니고 연금에 넣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연금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밀리언 퇴직연금으로 해서 밀리언 부자가 그때 코로나
2020년인가 그때 26만 명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14억 정도의 퇴직연금 자산이 있는 사람이 26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 더 올랐을 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당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의 장점은 뭐냐면 본인이 그 라이프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배당을 좀 많이 받을 거야라고 하면은 그 배당이 뭐겠어요? 받아가지고 다시 쓰잖아요. 네. 아니면 주식 자산이 또 불어나니까 뭐 나는 10억만 있으면 노후연금 되는데 30억이 됐네? 이거 20억 어떡하지? 쓰잖아요. 계속 이 내수를 돌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돼봤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주택연금 같은 경우를 하려 하더라도 공시지가 9억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세 12억까지 아파트만 그 주택연금이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또 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파트 가지고 내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젊은 층들은 내 연금 없어졌다, 난리 났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노년층들은 나 집밖에 없고 제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서 나 연금 줄어들면 안 된다. 계층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아, 지금 얘기가 계속 꼬리를 묻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주장하기로는 자동 조정 장치라고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왜냐면 기금 고갈이 그 출산율을 1.2로 계산했을 때 2055년도에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1.2로 했을 때. 1.2로 했을 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가 필요한데 뭐 연금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의 개혁신당은 뭐 구연금, 신연금을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거 지금 안을 다 짜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주영 의원이 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조용민 대표님은 어떤 걸 좀 제안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 혹시 이준석 후보님의 정책 비전 영상 보셨나요? 아, 저는 뭐 OX 챙겨보죠. 예. OX 퀴즈를 그거를 제가 한 땀 한 땀 써왔거든요. 질문들 OX 퀴즈 순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아까 코인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는 크립토는 블록체인 기술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전 너무 동의하고 근데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기려면 그리고 트레이딩이 우리나라에서 되려면 그 효용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랑 AI랑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채곤님하고 저랑 소장님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와서 나 배고픈데 뭐 먹지? 이러면 막 아까 엄청 까다롭게 막 그렇죠. 고르셨는데 다 상관없지만 AI가 다 상관없지만 AI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전날 뭐 먹었는지를 다 알고 왜냐면 휴먼 에이전트고 앰비언트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소장님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소장님 한 분 계시고 그 AI는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소장님의 한 분을 이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뭘 좋아하겠구나가 나오고 이 지역 자체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동대문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건 이제 완전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에이전트를 하려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동대문 맛집 하면 편하거든요.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막 돌아가요. 예.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AI끼리 돈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속도를. 그래서 리얼타임 에이전트 비딩이라고 해서 에이전트끼리 디베이팅을 해요. 우리 소장님 뭐 드시게 하지? 뭐 드시게 하지? 뭐 이러다가 제일 최적화된 스시집 거가 야 스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필요하면은 사람인지도 인지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필요한 코인을 하나 ICO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이 인기가 많아지겠죠. 이 효용성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떴었던 거고 지금 좀 주저앉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걸 해박하게 알고 있는 리더가 돼야지 엔비디아 30%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25, 26, 27년이.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 OX에 좀 녹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면 뭐냐? 그 OX 퀴즈 중에서 그게 있어요.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었던 건데 수학하고 과학 교육을 지금 최고님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입니다. 2살. 그러면 요새 지방도 그렇고 서울 근교에서
시험 문제를 점점 쉽게 내고요. 부모님한테 공유를 안 해요. 맞아요. 욕 먹을까봐. 너무 수준이 챌린지 낮아서. 돼서 수준 낮고 질문이 애매해지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요. 민원이 민원 때문에. 들어올까봐. 예. 그러면서 점점 쉬워지면서 지금 평균이 58점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우민화 정책. 예. 이거를 본인들이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저장대학교 애들은 GPU 3개 갖고 푼 건 아닙니다. 훨씬 A800 칩이랑 H800이라든지 하이엔드는 아니더라도 로우엔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거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핑계를 대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사로 12년 있었잖아요. 맞다. 수학 과학 교육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초등교사로 12년 있었는데 세종시 교육청에서 저 독특하게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가르쳤었어요. 저녁에는 토요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데이터가 되게 생각만 많아요. 해도 빡세다. 아.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갑이 돼버린 거예요. 민원이 위에 있고 교사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교사를 3군데서 했었는데 전남에서 했었었고요. 세종에서 하고 마지막은 아까 그 연희동 근처에서 한번 했었었거든요. 3군데서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자유도를 줄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됐구나.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음악 선생님 할 때라 가지고 애들 데리고 뮤직비디오 찍자. 너희들 자유롭게 이 음악에 맞는 몸짓과 배경과 이 샷을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바로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뭐로 들어왔냐면 왜 교실 밖에서 수업하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가 교실 밖에서 수업하면 우리도 교실 밖에서 수업해야 되지 않냐. 오 마이 갓. 이 민원이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지만 선생님들 360도로 들어오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점점 민원에 쌓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하자가 되는 거고 그 서울이 사교육비가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교육의 의존도를 너무 맹신해버리고 사교육 하니까 공교육은 그냥 관리만 해라. 사교육으로 애들 성적 올리겠다. 이게 되면서 더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를 이 사교육이랑 공교육을 동시에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너만 잘못했어라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때 뭐 제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수학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그건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떻게 역발상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선생님 숫자가 줄 거라고 고민됐는데 아이가 줄어도 더 수학 선생님 더 뽑아가지고 뭐 3명이면 3명, 4명 내면 딱 책임제로 딱 하자. 특히 수학. 그건 굿 아이디어죠. 예. 그리고 또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수학 책임제 국가에서 그거 진짜 중요해요. 예 하고 아까 사교육 공교육 얘기하셔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많이 져가지고 기숙사 학교에서는 학원 못 다니는데 어차피 못 다녀요. 저 다녔었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미국 보딩처럼 되는 거네. 약간 미국식이죠. 예, 그래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준석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의 과제가 사교육과 공교육을 좀 밸런스를 맞추고 지금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과학에 좀 인재를 많이 양성하자. 요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학과학에 저는 진짜 국가적 인재를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OX 퀴즈 중에 수학과학의 그 약간 기본교육 제도 그걸 책임제로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좋다. 그거 좋네요. 근데 그거 왜 필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소금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거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 부정선거를 보면은요, 수학을 산수 정도만 공부했어도 여기 들어가는 인풋 투자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와 그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가야 될지 계산, 그리고 되게 웃긴 대소의 법칙이라는 논리를 누군가 썼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소의 법칙을 거기다가 들이밀 정도의 로직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수학 원만 문과생이 수학 원만 배워도 그게 여기에 적용되면 얼마나 멍청한 얘기인지는 알거든요. 너무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낸 거지 이번에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정도 차원의 어떤 우리의 인텔렉츄얼 레벨이 지금 많이 조금 뭉개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높이는 거가 사실은 더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교육 부분을 저는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미국에서도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도 왔다 갔다 이제 많이 출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교육 하나는 끝내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그런 브랜딩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AI 관련돼서 다들 이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저는 가격 경쟁으로 싸울 것 같아요. 다 전문가가 되니까. 근데 그 가격 경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그 경쟁에 못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을 붙을 만큼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잘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언어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들은요 한 2, 3년 내에 가격 경쟁이랄 것도 없이 약간 유틸리티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나 수도처럼. 기본 완전. 네, 왜냐하면 딥식이 이번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싸게도 가능하다. 근데 미국 친구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정확히 싸게 가능하구나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도메인 엑스퍼트 그러니까 산업에 특화된 머신러닝과 AI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새 Forward Deployed Engine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모델인데 이거는 뭐냐면 도메인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AI들은 계속 좀 비쌀 겁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미국에서 불평이 자자하고요. 근데 범용 AI 쪽은 굉장히 많이 다운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고부가 가치 쪽이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대한 교육이 다시 또 돌아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리더가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리더가 이 전체 조망을 하면서 이거를 잘 트랜슬레이션 번역해서 국민들의 그걸 얻어내야 되는데요. 30% 얘기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30% 얘기하고 그거에 완전 꽂히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저는 이 후보님이 이건 모르겠어요. 최고님이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안 했죠.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기계적 중립을 지켰죠. 네네. 굉장히 저희 정말 폐쇄적으로 운영했죠. 저는 최고님이 지금 정치적 여정을 여기서 하시는 거에 제가 아까 굉장히 응원을 한다라는 표현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밸런스 있게 성장하려면 미국이 양당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그 본류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임이라 나라 지도자를 뽑는 게. 근데 3당이 되는 구조로 갔을 때 이게 그래야지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집단 지성과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서로 헐뜯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행보를 걸으셔서 저는 너무 응원하는데 그러면은 후보님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명, 2명 뽑는데 이게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발의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박빙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3명이 같이 투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약간 다자구도를 좀 끌어나가는 거 그리고 소수당이라고 해도 약간 지원을 하게 해주는 정책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설명을 제가 AI 설명하듯이 아무도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잘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이게 흡수가 안 될 것 같고요. 공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후보님이 이번에 좀 캠페인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누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도나요? 아무도 안 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돈 사람이 있죠. 동탄에서 한 분이 도셨죠. 감사하다고. 그날 출근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를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법안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국회의원이 갑이 아니고 유권자가 갑이 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을 하나만 더 덧붙여 주셔도 그 정책은 인기가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폐지 뭐 그런 것들도 아니다. 이거는 지방 전체 노인들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법안. 근데 그거를 왜 그러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를 확 한번 잡아야 되니까 일부러 네.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마케팅 기법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나 이번 페이지에는 좀 스텝을 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게 좋겠다. 되게 날카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케팅적으로는 그건 이해가 가나 이번 페이지에는 네네.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접근해서라. 예, 왜냐면 이번에 서울대에서 엊그젠가 그 강의하셨잖아요. 얘기를 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울대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조금 시프팅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 티오리에 따르면은 이거는 저는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게임 티오리가 이렇게 해변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해요.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그러면은 해변이 이만큼 있는데 두 사람이 어디 있어야 그리고 자기 권역이 있어요. 어디 있어야 서로 상생할까. 보면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맨 끝단에 가는 거예요. 혹은 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여기를 다 먹으니까. 예.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해변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가다 아이스크림 포기하지. 먹으러 여길 가야 포기하지, 되거나 포기하지. 여기에 다 같이 예. 모여 있는 거 너무 불편해. 네. 그래서 이게 시프팅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뽑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컬러를 잃으면 안 된다 이런 톤으로 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서울대생의 질문은 잘못됐다. 이준석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생이 표현을 잘못한 거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컬러 바꾸지 마세요. 왜냐면 컬러 바꿨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당에 막 다 들어왔었던 적 있잖아요. 초기에 다 들어왔었고. 작년 구정에. 뭐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컬러 바꾸지 마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옷을 입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클로딩을 좀 하셔라. 우클릭 좌클릭 뭐 이런 시프팅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밥을 스푼 피딩 해주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스푼 피딩을 해준 적은 없어. 밥을 차려놓고 이거 맛있잖아. 장난 아니지? 진짜 이게 파인다이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얹어줘서 먹여주는 것만 한 번만 해도 이게 이만큼 아이스크림 팔 수 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준석 의원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을 너무 잘해서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전채권님 같은 분이 같이 계시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저쪽 다른 사이드에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불어온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불었던 게 이준석 의원이라는 존재. 그 당시 대표죠. 이준석 대표라는 존재가 딱 하나 불어왔어요. 왜냐면 정책이 있고 전략이 있어요. 선거 전략이. 우리 예? 진짜 아무튼 말씀하시죠. 예. 우리 당이었던 그 민주당은 전략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다가 민심 조금 얻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셨던 동년배들의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베이비붐 분들이 붐이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을 뿐이지 사실 전략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저쪽 반대쪽 사이드에 있던 이준석 의원의 이 세대 포위론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함께하는 거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약간 불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막 맛있게 아까 음식을 그러니까 막 맛있게 해서 하나 드십시오. 아까 스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불편해도 너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일 좋은 음식을. 네, 제일 좋은 맛있잖아. 맛있잖아. 아니 먹어봐. 맛있어. 어. 약간 이런 표현식이어서 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 없지만 똑같은 얘기 하셨기 때문에 그 스푼식 한번 스푼 피딩을 해줘야 되고 피딩.